사는 내내 계속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속되는 감정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일종의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내가 매번 이 가벼운 연애에도 이걸 얘기해야 하는가? 그래도 네가 동생을 잘 돌봐야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가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진짜 못 견뎠을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이 있다. 너는 그냥 너가 살면 된다. 그 이야기가 진짜 저에게 굉장히 힘이 많이 돼줬어요. 비장의 형제가 뭔가 좀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은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고 화목한 우리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저희 엄마와 함께 있던 인터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선배맘으로서 보내는 어떤 조언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댓글로 그리고 저의 인스타 DM으로 여러 명의 부모님들께서 비슷한 이제 상황이 있는데, 비장의 형제, 그러니까 장애 형제와 살고 있는 비장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밝게 자라날 수 있는지 좀 노하우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영상에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비장애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뭐냐면 장애 아동, 장애 형제와 살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비장애 형제, 스페셜 시블링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저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저이기도 하니까 되게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이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경험, 그리고 양육. 그러니까 석사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실시간 경험하고 있으니까 잘 알 수 있지만, 과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와 살고 있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며 또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혀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건 어떤 한순간에 내가 장애를 뭐 이해하고 내가 뭐 장애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내내 계속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속되는 감정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일종의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처음에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 내 동생은 조금 특별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동생들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내가 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동생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좀 솔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는 이제 동생하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제 타고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동생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쳐다보는 그 상황에 대한 되게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을 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그 나이에 저에게 조금 부끄러움을 좀 안겨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처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가자고 제가 계속 우긴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자고. 근데 결국에는 저한테 져서 엄마 아빠가 택시를 탔고, 길이 많이 막혀서 그날 진짜 비행기를 놓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의 기억이 저한테 되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이후에도 "아니 도대체 왜 택시를 타자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게 동생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지금 44살 먹었는데 처음이에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제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죠. 인제 또 또래 관계 안에서 이제 쪼끔 자각이 트이면서 '아 이걸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내 동생은 장애가 있어."라는 것을 내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설명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내 모습에 대한 또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동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라는 마음과 그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라는 감정까지도 제가 느꼈던 어떤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와 반대급부로 사실은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걸 그냥 오픈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엄마인가 아빠인가 누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인제 그게 아직까지도 좀 생생히 기억이 남는 게 그날 마음이 엄청 복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그 내가 이 행위를 쪼끔 더 많이 반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엔 나중에 엄마 아빠가 좀 눈치채시고 더 이상 그걸 강화하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좀 더 지나가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인제 치료실이나 상담실 이런 걸 좀 더 많이 경험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동생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결정을 하는 진로인지 그게 저한테 쪼끔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을 많이 주는 요소였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연애하고 또 지금 이제 결혼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매번 연애, 이 가벼운 연애에도 이걸 얘기해야 하는가? 진중한 연애에서는 언제 얘기해야 되는가? 얘기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고요. 어떻게든 순탄하게 잘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혹시 또 아이가 낳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삶까지 쭉 연속되는 어떤 문제의 되게 중심에 언제나 잔잔하게 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시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비장의 형제 아이가 경험하는 어떤 고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동시에 비장애 형제를 같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한 4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설명과 또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질문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넓혀 두셔야 한다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조금 이해한다, 아이가 그것을 의식한다라는 지점에서 아마 처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도 왜냐면 아이한테 이게 자폐증이다, 뭐 다운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내 형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점에서 더 특별하고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장애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 해 두 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의문점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궁금한 것은 없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얘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비장애 형제인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제 장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원들, 요즘 그림책도 많고 영상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계에 맞춰서 잘 활용하면서 또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 라는 여지를 꼭 남겨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장애 형제 아동이 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를 가진 것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비장애 형제의 아이가 자라나면서 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 민감해지는 나이가 되면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엄마 조금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 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 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편안한 관계를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너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엄마 아빠하고 의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예, 제 아이 입장에서는 삼촌이 이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장애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장애가 있는 삼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삼촌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실은 아이에게 너가 삼촌이 혹시라도 부끄럽거나 신경 쓰는 마음이 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조금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실 내가 삼촌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닌데 모든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났을 때 삼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창피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엄마도 그랬었다. 아니면 엄마라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장애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아이가 당연히 느낀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와의 대화 여지를 계속 열어두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언젠가는 내가 동생을 돌봐야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거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부모님이 그래도 네가 동생을 잘 돌봐야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가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진짜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해주신 말이 동생은 엄마 아빠의 몫이다. 너는 너의 삶이 있다. 너는 그냥 너가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나 또 눈물 날라 그러네. 근데 그 이야기가 실은 제가 중간중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럴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힘이 많이 돼줬어요. 그래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없으면 너가 대신이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실수로라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장애 형제 아동의 삶과
장애 아동을 키우는 나인 부모의 삶, 이것을 좀 구분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얼마나 좋고 가족이 화목한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이 좀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부부의 체계라던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체계가 무너지기가 너무 쉽지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비장의 형제가 뭔가 좀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은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고 화목한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이 장애인 형제를 얼마나 건강하게 수용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비장애 형제의 어떤 입장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다면 이 나머지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비장애 형제 아동이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빈도, 건강한 관점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에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꾸려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아이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서 어떻게 비장애 형제를 잘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제가 솔직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네 가지의 여러 조언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아주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비장애 형제들은 건강하게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